한국회계기준원 김은경 수석연구원입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 발표할 예정인 IFRS 17 보험계약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보험계약의 개정사항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IFRS 17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사실 오늘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개정사항에 대해서만 다루게 되었습니다. IFRS 17 보험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현장 강의와 요약 강의가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IFRS 17과 관련된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 17 보험계약 회계기준을 만들고자 1997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습니다. 20년 만에 2017년 5월에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기준을 공표하게 되었는데요. 공표 이후에도 다양한 적용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보험 전문가분들 15명으로 TRG를 구성하여 이러한 다양한 적용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2019년 6월에 개정 공개 초안을 발표하게 됐고요. 2020년 6월에 발표하는 개정 기준은 이 개정 공개 초안을 확정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3월에 IFRS 17의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총 부채 중에 보험 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 IFRS 9의 금융상품 기준서에 적용을 연기를 해왔었는데 그 만료일도 IFRS 17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3년 1월 1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IFRS 17의 개정 기준에서는 비교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FRS 9은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의무를 면제하고 있죠. 회사의 판단에 따라 사후 판단 없이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하여 IFRS 9을 적용할 수 있다면 IFRS 9에 따라 비교재무제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IFRS 17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IFRS 17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지만 보험사들로부터 개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사항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업 결합 시에 결제 기간에 취득한 계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피취득회사가 가지고 있는 발생사고 부채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회사는 계속해서 발생사고 부채로 인식했으면 좋겠다. 자녀보장 부채가 아니고 발생사고 부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변경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발생사고 부채가 이미 사고가 발생한 보험과 관련된 부채이긴 하지만 그 보험금의 원가가 계속해서 불리하게 진전이 될 수 있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발생사고 부채로 인식할 수 없고 자녀보장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이제 IASB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IFRS 17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애뉴얼 코호트에 대한 이슈입니다. 사실 이 애뉴얼 코호트에 대한 이슈는 아직도 그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애뉴얼 코호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애뉴얼 코호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IFRS 17의 인식과 측정에 다니는 집합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를 정의해야 하는데요. 집합보다 큰 개념인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함께 관리가 되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정의합니다. 이때 포트폴리오는 다시 손실부담 계약 집합 그리고 손실이
발생할 유의적인 위험이 없는 계약 집합, 그리고 나머지 집합으로 나누고, 이 각각의 집합들을 발행 연도별로 다시 집합으로 묶게 되어 있는데, 그 발행 연도별로 묶여진 집합이 바로 애뉴얼 코호트입니다. 이 보험 계약에는 보험 계약자 간 그 세대 간의 위험을 공유하는 보험 계약이 있고, 이것이 보험 사업의 실질을 반영한다라고 보아서 애뉴얼 코호트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는 애뉴얼 코호트를 유지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성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 보장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험계약 마진이 남아있다거나 이익계약과 손실계약이 상쇄됨으로써 그 이익 정보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라는 관점으로 애뉴얼 코호트의 개념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험경감 선택권의 소급 적용 금지입니다. 위험경감 선택권은 변동수수료 접근법을 적용하는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 계약의 경우에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금융위험의 변동을 경감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변동수수료 접근법을 적용하는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에 금융위험의 변동을 보험계약 마진에서 조정하게 되는데요. 위험경감 선택권을 적용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부채에서 조정하는 그러니까 금융위험의 변동을 보험계약 마진에서 조정하게 된다면 회계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금융위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험경감 선택권입니다. 회사들은 위험경감의 활동을 IFRS 17을 적용하기 이전부터 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경감 선택권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위험경감 선택권을 소급 적용을 할 경우에 사후적인 판단이 제기되게 되고 이에 따라 이제 이익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의 피회계와 동일하게 위험경감 선택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의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개 초안대로 확정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대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에서 IFRS 17 또는 IFRS 9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러한 대출 계약은 그냥 대출 계약이 아니고 보험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대출 계약입니다. 유의적인 보험 위험을 인수하는 대출 계약인 거죠. 예를 들면 차입자가 사망이라고 하는 보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대출 계약입니다. 그래서 유의적인 보험 위험을 인수했다라는 측면에서 보험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비록 보험 계약의 포션이 굉장히 적다 할지라도 이 특정 대출 계약을 IFRS 17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출 계약은 사실상 보험사가 갖고 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은행이라든가 비보험권에서 주로 이러한 계약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FRS 17을 이러한 기업들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IFRS 17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므로 그 적용 비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 그 부담을 경감하고자 IFRS 17 또는 IFRS 9의 적용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유사한 계약의 경우에 동일한 회계 정책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별로 IFRS 17 또는 IFRS 9의 적용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취소할 수 없고요. IFRS 9에서 적용 범위로 이러한 계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표시와 공시를 다루는 IFRS 7번과 IS 32번도 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IFRS 9의 경우에는 IFRS 17보다 먼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적용 범위에 예외를 허용하는
그러한 선택권을 적용하지 못한 기업들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경과 규정을 수정하여서 당기손이 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그 지정 선택과 그 취소 가능한 규정을 경과 규정에 포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관련 서비스의 보험계약 마진입니다. IFRS 17 당초의 기준에서는 보험계약 마진은 보장 기간에 상각하여 그 이익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의 보장이라고 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자 관련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게 주고 보험회사가 이 보험료를 투자 운용을 해서 그 투자 수익을 넘겨주고 보험회사는 수수료라는 것만을 받는 사실 그러한 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 안에는 보험 보장 말고 투자 관련 서비스도 있고 따라서 보험 보장 기간에만 보험 계약 마진을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아 TRG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도 보험 계약 마진을 상각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시와 관련된 부분도 공개 초안대로 확정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IFRS 17의 인식과 측정에 다니는 집합입니다. 그렇지만 표시에 있어서만이라도 좀 손실부담 계약과 이익 계약이 좀 더 상쇄될 수 있는 그러나 정보의 손실은 없게 표시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험계약 자산과 부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위험경감 선택권 적용에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 계약까지도 그 범위를 확대했다라는 건데요.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 계약에 금융 위험의 변동을 경감하고자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 계약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서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 계약까지도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결합에 대한 경과 규정인데요. 기준서가 개정이 되면 모든 기준은 완전 소급법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완전 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 소급법과 공정가치법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발생 사고 부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보장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정보가 없어서 수정소급법과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대로 발생사고 부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위험 경감 선택권에 대한 경과 규정도 확정을 하였는데요. 위험 경감 선택권은 소급 적용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들이 IFRS 17을 적용하기 이전부터 위험 경감 활동을 해왔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전환일부터는 전진적으로 위험 경감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정가치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의 변동은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또 파생상품의 가치 변동도 이익잉여금의 변동에 반영을 한다면 굳이 소급법을 적용해서 적용하지 않더라도 전환 시점 이후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아서 경과 규정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험경감 선택권의 확장인데요. 아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 계약의 경우에도 위험경감 활동을 위해 사용이 되었다면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 계약까지 이제 확장하자라는 것이 이제 공개 초안의 내용이었습니다. 공개 초안의 내용을 더 검토하다가 제기된 의견이 공정가치 당기손익으로 측정이 되는 비파생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사실상 위험 경감 활동을 위해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서 FVPL로 측정하는 비파생 금융상품도 위험 경감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의 기대 회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이 무엇인가 이제 새로운 용어가 이제 물론 이제 IFRS 17의 원 기준서에서도 있었지만 이 개정사항을 만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은 신계약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계약의 판매라든가 인수 심사라든가 개시와 관련된 원가를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보험계약을 발행하면서 발생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기대 회수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붙어서 조금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당초에 이슈가 됐었던 것은 지금 발행한 보험 계약에 대해서만 이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이후 미래의 계약에 대하여 지금 시점에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을 지급한 경우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계약은 발행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슈가 되었고, 이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은 아직 발행되지 않은 계약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자산으로 인식하라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또한 이게 자산으로 이제 인식을 하면서 사실과 상황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그 회수 가능성도 평가하도록 하였고요. 또 이와 관련하여 이 보험취득 현금 흐름 자산이 언제 제거가 될 것인지,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에 언제 포함이 될지 양적 정보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손실 회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통상 재보험 계약을 보유하게 되는 이유는 원수 보험 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서 이제 재보험 계약을 들게 됩니다. 따라서 원수 보험 계약에서 손실을 인식하면 그에 대칭적으로 재보험 계약에서 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회계 불일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기준에서는 원수 보험 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리고 계약의 체결 시점에 이 계약이 손실 계약이다라고 인식이 되면 바로 단기 손실로 인식하도록 하였지만, 이에 대응이 되는 재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이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한 내용은 원수보험 계약에서 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재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수보험 계약의 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대칭해서 재보험 계약의 이익을 인식하고 그 이익의 인식 금액은 원수보험 계약에서 인식한 손실과 그리고 원수보험 계약의 보험금의 일정 퍼센테지 그리고 회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 퍼센테지를 곱하여 계산한다라는 기준을 포함시켰습니다. 모형에 관계없이 이러한 재보험 계약의 회계 처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경과 규정을 두어서 언제 이러한 재보험 계약이 취득하였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손실 회수의 요소는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 신용카드 계약의 적용 범위 제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신용카드 계약의 경우에 일부의 계약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고 동시에 개별 보험계약자의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 계약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러한 신용카드 계약에 대해서 IFRS 17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예상컨대 IFRS 9을 적용하지 않겠느냐, 고객이 지급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료는 결국엔 대출 채권으로 인식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르면 IFRS 9이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았죠. 그런데 IFRS 9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이 계약상의 현금 흐름의 특성을 모두 반영을 하여야 되고 보험의 보장 요소까지 포함을 시켜야 하다 보니 SPPI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두 단기 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계약이 계약상 조건의 일부로 보험의 보장을 제공한다면 IFRS 9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개정하여 보험 보장 요소는 분리해서 IFRS 17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IFRS 9 등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간 재무보고와 관련된 요구사항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IFRS 17에서는 IS 34의 예외를 두는 규정을 두고 있었죠. IS 34의 경우에는 보고 빈도에 관련 없이 연차 재무제표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야 한다라는 대원칙을 두고 있었는데 IFRS 17에서는 후속 그 중간 보고 기간이나 연차 보고 기간에 그 이전 기간의 중간 보고 기간에 했었던 회계 추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1번과 같이 하도록 했었죠. 그런데 이에 대한 많은 그 개정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IS 34와 같이 하거나 혹은 당초 IFRS 17에서 요구했던 대로 중간 재무보고에 했던 회계 추정치를 변경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거나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 취득 현금 흐름 자산과 관련해서 경과 규정을 두었는데요. 전환 시점에 이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의 자산과 관련된 정보가 없는 기업을 위하여 이러한 그 완화 규정을 두어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정보가 없다면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의 자산을 0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정 가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동안 그 손상 평가를 적용을 해서 그 결과값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일 전 기간에는 소급적으로 손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완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일반 모형을 적용하는 보험 계약의 경우에도 투자 관련 서비스는 아니지만 투자 활동을 하는 투자 수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장 기간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도 보험 계약 마진을 상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투자 수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보험 보장의 급부를 향상시키는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원가를 보험 계약의 경계 내 현금 흐름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 계약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두어서 최초 인식 시점이나 개시 시점에 그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일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의가 충족하는지를 결정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추가적으로 재논의도 하지 않고 사실은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ISB가 IFRS 17의 당초 기준대로 확정했다라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주제 발표 IFRS 17 보험 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